오늘은 약속대로 사진 분석 작업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진이라서 직접 음식들을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각의 포도당 몇 그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식단을 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대한민국 당뇨협회가 흔히 권장하는 잡곡밥, 국, 야채 반찬, 단백질 반찬, 과일 구성의 전형적인 한 끼를 가정해서 대략적인 포도당 그램 흐름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그런 식단 구조에서 필수 영양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과잉인지를 세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새끼와 간식을 올리실 때 밥 200g, 김치 30g, 사과 4분의 1개처럼 대략적인 양을 적어주시면 그때는 훨씬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포도당 그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우리가 음식에서 직접 포도당만 골라서 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음식의 탄수화물 그램을 확인합니다. 식품 영양 성분표에는 보통 탄수화물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안에 녹말, 포도당, 과당, 자당, 유당 등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그 가운데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므로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되는 당류, 즉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장에서 흡수된 대부분의 녹말 당류는 간, 근육, 지방 조직으로 이동하면서 포도당 형태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양이 됩니다. 과당처럼 간에서 먼저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당뇨 환자의 혈당 인슐린 부하를 볼 때는 흡수 가능한 탄수화물 그램 가감을 고려한 포도당으로 처리해야 할 양으로 보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보다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도당 그램을 알고 싶으실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나, 각 음식의 1회 섭취량을 추정합니다. 둘, 그 음식의 영양 성분표 또는 공인 DB의 탄수화물 그램과 식이섬유 그램을 찾습니다. 즉, 탄수화물 빼기 식이섬유는 포도당으로 처리되는 탄수화물 그램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한 공기 약 210g의 탄수화물이 50g이고 식이섬유가 3g이라면 흡수 가능한 탄수화물은 약 47g입니다. 이 47g이 대부분 포도당 부담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이번에 혹시라도 대한당뇨협회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식사 지침이 수정되었나 싶어 전형적인 대한당뇨협회 스타일 한 끼의 포도당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히 그 사진이 아니라 전형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가정, 잡곡밥 혹은 현미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묽은 국, 약간의 감자나 당면이 들어갈 수도 있음. 채소 반찬 2에서 3가지, 단백질 반찬, 생선, 두부, 계란 등 1가지, 과일 한쪽, 귤, 사과, 배 조각 등. 이럴 때 포도당 부담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첫째, 밥에서 오는 포도당. 현미 잡곡밥 한 공기 200에서 210g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대략 48에서 55g 정도입니다. 식이섬유를 3에서 4g 정도로 잡으면 실제 포도당 부담은 대략 45에서 50g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에서 오는 포도당. 맹물에 채소만 조금 들어간 된장국, 미역국이라면 탄수화물 양은 매우 적어서 2에서 5g 정도일 수 있고 감자, 당면, 당근, 양파가 넉넉히 들어가거나 곰탕에 국수살이, 떡이 들어가면 10g 이상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당뇨협회 식단에서는 보통 3에서 8g 정도의 포도당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채소 반찬에서 오는 포도당. 데친 나물, 배추김치, 겉절이, 오이무침, 무생채 등은 양념으로 설탕이나 액상과당 그리고 소스에 정체모를 당만 넣지 않는다면 한 가지 반찬당 1에서 3g 정도의 포도당 부담입니다. 반찬이 3가지라면 전체 3에서 9g 정도가 됩니다. 넷째, 단백질 반찬에서 오는 포도당. 생선구이, 두부조림, 삶은 계란, 살코기, 수육 등은 본질적으로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당분을 넣어 조리하지 않는 한 포도당 부담은 0에서 2g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림, 양념구이에는 간장, 설탕, 물엿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양념이 달콤하다면 5에서 10g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에서 오는 포도당. 귤 1개, 100g 안팎은 탄수화물이 10에서 12g 정도이고 사과 4분의 1개, 50에서 60g은 탄수화물이 7에서 10g 정도입니다. 이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고 과당은 즉시 혈당을 올리기보다 일단 간으로 가서 대사되기 때문에 포도당 측정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때문에 제가 늘 CGM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이 CGM의 한계와 그들이 나타내는 수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잘 이용할지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갖고 있지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다시 과당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건강인이 아닌 당뇨병 환자의 과일 섭취가 안전하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과당의 대사와 포도당의 대사가 다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당뇨병 외 대사 질환자들은 언제, 얼만큼, 어떤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식사 분석, 포도당 분석을 이어갑니다. 이 소량의 과일로 당뇨병 환자가 지게 되는 포도당의 총 당 부담은 8에서 15g 정도의 포도당 상당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전형적인 한국인의 식사, 건강해 보이는 한식 한 끼가 대략 다음과 같은 포도당 부담을 지닐 수 있습니다. 밥 약 45에서 50g, 국 약 3에서 8g, 채소 반찬 두세 가지 약 3에서 9g, 단백질 반찬 0에서 10g, 단 양념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과일 8에서 15g, 합 대략 60에서 90g 정도의 포도당 상당량 흡수 가능한 탄수화물이 됩니다. 이 식단은 대한민국 건강인을 위한 식단 권장이었던가요? 전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당뇨협회가 2024년 수정, 보완했다던 최신판 당뇨병 환자의 식단 권유표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지침을 발견하셨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전 제 글을 기꺼운 마음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0년째 메트포민을 복용하고 계신 당뇨병 환자라면 이 정도의 포도당 부하는 혈당이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하루 3끼가 모두 이 구조라면 하루 총 포도당 부담이 180에서 250g이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럼 이 한 끼에서 필수 영양소는 어떻게 얼마나 들어올지도 알아봅니다. 필수 영양소 3대 영양소 탄단지가 아니고 네, 여기에서 잠시 물 101, 물 201 그리고 수명 대첩을 복습합니다. 그 장에서 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필수 영양소이고 그 중에 물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와 장내 미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물은 순수한 물, 증류수,
H2O란 화학 구조가 아니라 그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증류수만 먹으면 곧 생명을 잃는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장내미생물을 반려견이나 반려묘로 삼으시라는 농담 같은 진담도 드렸고요. 지난 영상 곡물 대전을 통해 3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등장 전 이미 38억 년 전 지구상에 있던 생명체는 미생물들이었고 인간의 등장 후 그들은 인간의 몸을 새집 삼아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공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겨우 20세기에 들어서라는 설명도 드렸지요. 이제 같은 식단 구조를 기준으로 필수 영양소 관점에서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영양소는 크게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까지 포함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대한당뇨협회 식단의 가장 큰 문제는 밥이 주인공, 단백질은 조연, 지방은 엑스트라. 그것도 대사는 물론 없고 뒷모습만 비치거나 지나가는 행인이라는 구조입니다. 밥 한 공기에는 단백질이 4에서 6g 정도밖에 없습니다.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4분의 1모, 계란 1개가 들어가면 추가로 7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근육을 지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보통 체중 1kg당 1.0에서 1.2g 이상, 심지어 더 높게 단백질을 권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단 신장과 대사 기능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전형적인 한 끼는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 치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근육량이 적거나 고령인 환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지방과 필수 지방산. 오메가3과 오메가6은 필수 지방산이고 오메가9는 필수 지방산이 아닙니다. 즉, 오메가9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당뇨협회 식단은 대개 지방이 적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은 지방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협회에서 말하는 지방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방은 지방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차후에 지방의 분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오메가3나 오메가6라는 말에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나쁜 것도 그렇다고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심지어 물, 제가 강조했던 균형 잡힌 미네랄, 적절한 전해질이 함유된 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적정량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은 것은 적어도 영양의 세계에서는 건강이라는 면에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선이 들어가면 EPA, DHA가 일부 보충되지만 양이 적고 반찬의 나머지 기름은 대개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처럼 오메가6가 많은 화학적으로 핵산을 사용하여 가공, 정제한 식물류가 중심입니다. 즉, 지방이 적다기보다는 자연에서 최소의 가공으로 예를 들면 압력을 가해 눌러짜는 방식으로 얻은 지방은 부족하고 현대 산업이 만들어낸 놀라운 식물성 기름으로 치우친 지방 비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전 여기에 식물성 기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식용유라는 말에 익숙하신가요? 식용유 하면 어떤 기름을 떠올리시나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현미유, 옥배유, 대두유, 카놀라유, 식용유, 혼합식용유 등일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적으로 식용유지류라는 카테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법적 용어이며 산업유통교육 전반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대한민국 식품공전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적 분류, 식용유지류, edible oils and fats. 이 아래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식용유, refined edible vegetable oil, 정제 식용유지, 가공유지,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현미유, 옥배유, 대두유, 카놀라유, 혼합식용유, 즉 한국은 식용유라는 포괄적 명칭을 최상위로 두고 그 아래에 원료별 기름을 모두 묶어 넣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일본이 만들어내고 이미 버린 체계를 한국은 그대로 보존한 형태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처음부터 식용유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올리브에서 얻은 것이면 올리브유, 카놀라에서 온 것이면 카놀라유, 참깨로 만든 것이면 참깨유라고 그 원료들이 지닌 원래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한국어의 식용유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표기 edible oil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업용 오일과 식품용 기름을 구분하기 위한 기술적 용어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시장에서 만나는 이름은 언제나 원료의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식용유라는 말이 오용되기 시작한 때가 궁금하시죠? 일본에서 이 단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메이지 말기부터 다이쇼 초기 1890년대에서 1920년대입니다. 서양 기름 제조 기술, 특히 대두유, 면실유, 카놀라유가 급속히 들어오던 시기였고 일본은 서양의 에더블 오일을 징역하며 식용 플러스 기름이라는 조합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름의 종류나 정제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비과학적이고 임시적인 번역어였습니다. 그리고 1920에서 30년대에 이르러 고도 화학적으로 정제된 기름들이 등장하면서 샐러드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의 사라다유가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식용유라는 말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용어를 받아들인 시기는 역시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서 1945년 일본 식품 용어와 함께 식용유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 용어는 식품공전, 산업규격, 소비생활에까지 깊이 들어와 법률, 행정, 유통 전 영역에서 관행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즉 한국은 일본이 버린 단어를 오히려 더욱 강하게 굳혀버린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식용유라는 용어가 사라졌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합니다. 상업적 명칭으로는 사라다유 또는 원료명이 표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식용유라는 말은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삼아, 재미 삼아 일본 요리 프로그램을 잠시 보시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법률 및 식품 기준에서도 원료명 중심 체계로 이동하여 식용유라는 단어는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즉, 일본은 적어도 불완전하게나마 기름의 제 이름 부르기 체계로 선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현재 한국의 식품 관련 법령은 여전히 다음 문맥에서 식용유를 정식 용어로 사용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 공전, 식용유지류라는 법적 카테고리, KS 한국산업규격, 국내 제조유통표준 문서, 즉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식용유라는 비과학적 용어를 공식 법령에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왕비님도 우리 백성님들도 마트에 가면 자연스럽게 식용유 어디 있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속에 어떤 역사, 산업,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와 건강을 흔든 거대한 오해가 숨어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하셨겠죠. 아마 누구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조선시대의 부엌에서 사람들은 기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깨에서 짜면 참기름, 들깨에서 짜면 들기름. 아주 정확하고 과학적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원료가 무엇인지 성질이 어떤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핵산이라는 용매로 씨앗 기름을 대량 추출하는 공업 기술이 들어오고 콩기름이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식 표현인 식용유, 즉 먹을 수 있는 기름이라는 말이 한국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한국은 거의 전적으로 콩기름 국가, 그것도 화학물질을 넣어 가공, 정제한 콩기름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콩가루 집안, 콩가루 국가는 아니니 다행이다라고 해야 할런지 그나마 이 정도도 감사할 형편이 되어버리는 사건은 1996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6년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콩이 상용화됩니다. 1994년 미국의 승인을 거쳐 1996년에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 GM콩이 미국 땅에 최초로 대규모 상업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작물을 주식으로 삼기 시작한 원년입니다. 1996년 한국은 무방 비상태로 수입을 시작합니다. 당시 한국에는 GMO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2001년 3월에야 비로소 그것도 부분적으로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팩트, 즉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약 5년 동안 한국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두부, 콩나물, 식용유, 간장이 유전자 조작 콩인지 아닌지 전혀 모른 채 블라인드 상태로 가장 적극적으로 섭취했습니다. 1996년은 한국인의 혈관과 대사에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성분과 변형 단백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원년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식용유, 콩기름의 범람과 한국의 대사 질환인 당뇨병, 아토피, 자폐 등의 급증 그래프가 시기적으로 묘하게 겹친다는 점은 제가 늘 이들 작물을 의심하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은 콩 자급률이 매우 낮아 대부분의 콩을 비롯한 다양한 식재료를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미국에서 GM 콩이 재배되어 수확되자마자 미국의 거대 곡물 메이저 회사 카길 등은 이를 일반 콩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수출했습니다. 별 3개 표시들은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가서 식용유 사오세요 라는 말에 거의 자동적으로 GMO와 글리포세이트 명콤비의 결정체를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가공 정제한 콩기름, 옥수수, 카놀라유를 사오는 나라. 이제 그만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암, 당뇨, 비만, 지방간, 심혈관 질환이 급증한 시기와 콩기름 옥수수유 소비 폭증 시기는 거의 정확히 겹친다고 말씀드렸지요. 왜냐하면 오메가6는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지만
오메가3와의 비율이 깨지거나 그 양과 빈도가 과도해지면 만성 염증 경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만성 염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이 역시 자세한 설명은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기름, 특히 씨앗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독소 HNE가 생성되고 이로 인해 세포막의 안정성이 파괴됩니다. 이 설명도 뒷장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지방간,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과 치매 환자들은 소위 한국에서 식용유라 불리우는 대표적인 화학적 제유를 장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식을 조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식용유니까 괜찮겠지. 식물성 기름이니까 건강하지 않을까? 아니요.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문제는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가 아니라 어떤 씨앗에서 어떻게 추출되었는가입니다. 기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순간 환자분의 치유와 건강의 여명이 흐릿하게나마 모습을 드리웁니다.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알립니다. 그들의 주장과 신념은 그들만의 리그에 남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식용유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권은 기름을 다음 두 가지 원칙으로만 부릅니다. 항상 원료명 플러스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선플라워 오일, 카놀라 오일, 소이빈 오일, 세서미 오일. 기름은 태어난 씨앗과 열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에더블 오일은 정확하게는 입에 넣어 먹어도 되는, 먹을 수 있는 기름이라는 말이고 이 용어의 용도는 한국과 다릅니다. 이 표현은 공업용 기름과 구별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분류일 뿐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명도 아니고 한국의 식용유와 같은 고정 명칭도 아닙니다. 따라서 영어권에는 한국의 식용유와 완전히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라고 부르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또한 역사적, 과학적, 생리학적 접근을 펼쳐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식단, 당뇨병 외 대사질환을 벗어날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식단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포도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당뇨병 환자, 대사질환자의 식단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비유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전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질문을 드렸지요? 그래도 포도주는 몸에 좋다던데 하루 딱 한 잔 정도, 인삼주도 몸에 좋은데 반잔 정도는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알코올과도 같은 존재는 무엇일까요? 당뇨병 환자들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지 않아서 간식을 빠뜨려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것인가요? 몸에 좋다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듬뿍 들었다는 현미를 먹지 않아서 당뇨병 약을 처방받은 것인가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든 것이 알코올이듯이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의 병의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닌 처리 한도를 넘어선 포도당. 물론 이 당뇨병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대대손손 가업을 전수받은 장인이 특별한 포도를 유기농으로 생산하여 천연 콜크에 담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묵힌 그 좋다는 포도주라도,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다는 포도주라도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뇨병 환자, 대사질환자를 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에 맨 먼저 탄수화물 중에서도 포도당에 관한 이야기로 식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의 분류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은 포도당에 이어 식이섬유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현미 잡곡, 나물, 김치, 채소 반찬 덕분에 겉으로 보기에는 꽤 있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양을 계산해보면 한 끼당 5에서 10g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섬유는 여러분 몸속 여러분의 세포 먹이가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여러분 몸속 여러분의 세포보다도 그 수와 종류가 많은 장내 미생물을 먹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장내 미생물 외 우리 몸속 미생물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고작 20세기 들어서라고. 그래서인지 장내 미생물 외 인체 내 공생 미생물에 관한 이해가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나중에 등장할 요구르트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내 미생물 하면 유산균, 유산균 하면 시판되고 있는 요구르트. 이런 오해는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포는 과거 250종에서 현재 300종 이상, 세부 아형까지 포함하면 1000종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장내 미생물은 150종가량이 현재 알려져 있고 95%는 아직 이름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르트가 장내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보내주신 간식 사진에서 등장할 요구르트 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대사질환 환자에게 장내 미생물과 인슐린 저항성을 생각하면서 섬유질을 적극적으로 올리려면 한 끼당 10에서 15g, 하루 25에서 35g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장 환경에 따라, 장 질환 여부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현미밥 위에 조금 붙어있는 섬유질이 아니라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버섯, 해조류를 중심으로 그 옆에 단백질과 소량의 곡물이 따라오는 구조가 되어야 진짜 의미 있는 양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은 곡류에서 B1, B3 등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채소에서 B9, 엽산,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의 전구체로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밥 위주 식단에서는 비타민 B1, B6, B12, 비타민 D, 비타민 K2 등은 상당히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장기 메트포민 복용 환자라면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 위험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식단 구조만 믿고 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큽니다. 이 메트포민의 역사와 기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미네랄도 겉으로 보면 채소도 있고 생선도 있으니 괜찮겠지 싶지만 양을 정확히 따져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당 조절과 혈압에 중요한데 채소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칼슘은 멸치, 뼈째 먹는 생선, 천연 발효한 치즈, 집에서 만든 요거트, 유기농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을 골고루 적당한 양으로 식단에 올려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역시 모자라기 쉽습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해산물, 특히 생선, 조개, 계란, 육류에서 오는데 기름은 나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단백질 반찬 자체가 너무 적어지는 경우 이들 미네랄도 같이 줄어듭니다. 각종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글루코시놀레이트, 유황화합물, 마늘, 양파, 파류, 김치, 발효채소에서 나오는 다양한 물질의 항산화 성분이 포함됩니다. 단, 시중에서 생산되는 김치와 발효채소와 집에서 직접 유기농 배추의 모든 양념을 유기농으로 사용하고 미네랄이 함유된 소금으로 일체의 가당을 하지 않은 집에서 담근 김치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라스틱에 담긴 김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대사질환,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구성할 때 피해야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영양소에 대한 기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실전편으로 들어가 볼까요? 드디어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당뇨병 환자분의 사진을 소환합니다. 사진에서 포도당 부담을 함께 예측해 볼까요? 사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요소만 먼저 분리합니다. 사진 구성에서 응축 포도당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카레와 짜글이 형태의 국물 요리, 당근, 양파, 감자류가 들어간 조림 카레류는 밥이 없어도 당류 플러스 전분이 상당량 포함됩니다. 소스 양념 자체에도 설탕, 물엿, 조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겉보기로도 걸쭉한 점도를 보이면 전분량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식사의 1차 포도당 폭발 지점입니다. 잠시 카레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인도 가정의 커리와 한국 마트의 오뚜기 카레는 태어난 역사도 몸에 들어가는 성분도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보셔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는 향신료와 재료로 끓이는 요리이고 다른 하나는 밀가루, 기름, 정제소금, 향미를 굳힌 가공식품입니다. 카레의 역사와 영양을 나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에서의 커리는 귀한 상식으로서의 요리였습니다. 인도에서 커리는 원래 특정 제품 이름이 아니라 향신료와 재료를 섞어 끓이는 요리의 한 계열입니다. 인도에서 발달한 커리류는 강황, 고수씨, 휴민, 펜넬, 페뉴그릭, 고추, 생강, 마늘, 양파, 토마토 같은 현지 향신료와 채소를 기름에 볶아 만든 향신료 베이스에 콩, 채소, 닭, 양고기, 생선을 더해 끓이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페뉴그릭, 우리가 흔히 카레 냄새라고 느끼는 그 독특하고 달큰하며 씁쓸한 향의 주역이 바로 이 페뉴그릭입니다. 강황은 색을 내지만 커리 특유의 풍미를 완수하는 것은 페뉴그릭, 한국에서의 정식 명칭은 호로파입니다. 인도에서 커리는 집집마다 다른 레시피를 가진 상식, 매일 먹는 반찬에 가깝습니다. 달걀 같은 콩커리는 렌틸, 병아리콩 등을 양파, 토마토, 향신료와 끓여 단백질과 섬유질, 미량 영양소를 채워주는 대표적인 주식 또는 반찬이고 채소 커리, 생선 커리, 치킨 커리 등 지역, 종교, 계층에 따라 조합이 다릅니다. 인도 커리 음식의 영양 구조의 특징은 조리법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향신료, 채소, 콩, 그리고 견과류가 들어간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 버터와 천연 크림이 많은 치킨 커리는 지방과 열량이 높은 편이지만 토마토, 채소, 콩을 중심으로 한 커리는 섬유질과 식물성 단백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때 핵심은 향신료가 음식의 양념이 아니라 항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는
하나의 식재료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생강, 마늘의 항염 성분, 고추와 후추의 혈액순환 자극 효과 등이 수백 년 전부터 몸을 데우고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리하면 인도 커리는 밀가루와 설탕이 주가 아니라 향신료, 채소, 콩, 기름, 단백질 재료가 그 자체로 음식의 뼈대를 이루는 평소 음식입니다. 일본의 재등장. 참고로 일본은 앞으로도 주구장창 등장합니다. 오뚜기 카레를 필두로 다양한 한국 카레의 뿌리는 루루 가공식품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일본 카레의 출발은 인도가 아니라 영국 해군의 커리였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영국 해군이 먹던 밀가루로 농도를 낸 앵글로 인디언 커리가 일본에 들어오고 일본에서는 이 커리를 밀가루와 지방, 주로 버터와 식물성 기름을 볶아 만든 루루에 향신료를 섞는 서양식 소스 구조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어서 1950년대에 일본에서 카레 루 블록이 발명됩니다. 밀가루와 지방, 향신료, 조미료, 설탕, 정제소금 등을 덩어리로 굳힌 즉석 카레 루가 나오면서 집집마다 간단히 카레 라이스를 해먹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일본식 카레의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마침내 한국에 카레가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일본식 카레입니다. 일제강점기 후반 일본 카레 회사 SMB 하우스 등의 제품과 일본군 학교 급식을 경로로 조선에 루카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9년 오뚜기가 한국 최초의 국산 카레 분말을 출시하면서 비로소 국민 카레로 자리 잡습니다. 오뚜기는 창립 첫 제품으로 카레를 선택했고 1969년 분말 즉석 카레, 1981년에는 3분 카레라는 레토르트형 카레로 한국 가공 카레 시장을 연 회사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마트에서 파는 오뚜기 카레와 각종 카레 소스는 인도 가정식 커리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영국, 일본 해군 군납, 일본 가정용 카레 루로 이어지는 한국 가공식품이라는 길고 복잡한 서양식 소스의 후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재료 구조의 차이. 향신료 기반 음식 대 밀가루, 팜유, 정제소금 기반 소스. 이제 재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뚜기 순한 카레 분말의 원재료와 인도 가정식 커리의 전형적인 재료 구성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오뚜기 카레 분말의 기본 구조입니다. 오뚜기 순한 카레 분말의 원재료는 글리포세이트의 무방비 상태인 수입 밀가루, 덱스트린, 카레분에는 강황, 고수, 휴민 페누그릭, 펜넬 등이 약 10.5%, 식물성 유지, 정제 팜유, 정제 소금, GMO와 글리포세이트의 황금 조합인 수입 옥수수 전분, 식물성 크리머, 양파 마늘 분말, 설탕, 간장 분말, 효모 추출물 등입니다. 알립니다. 이들 중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계열인 버몬트 카레 파우더 역시 수입 밀가루, 덱스트린, 팜유, 옥수수 분말, 정제소금, 설탕, 비유지 크리머, 가공 전분, 향미유, 과일 치즈 효모 추출물 등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카레 파우더 향신료는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수입 밀가루, 수입 전분, 그리고 식물성 정제기름, 정제소금, 설탕, 각종 조미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스럽게 별 3개를 달고 있는 조미료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인도 가정식 커리의 기본 구조를 살펴봅니다. 인도 커리는 레시피마다 다르지만 전형적인 구성은 기름, 동물성 기름 또는 식물성 기름, 양파, 마늘, 생강을 볶은 향 베이스에 강황, 고수씨, 큐민, 고추, 가람 마살라 등의 향신료를 믹스합니다. 토마토나 요구르트 같은 산미 재료, 콩, 채소 또는 고기, 생선 같은 주 재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 정도가 뼈대입니다. 밀가루나 전분이 소스의 바디감을 내는, 점성을 내는 꾸덕한 상태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양파와 토마토의 농도와 조리시간, 콩이나 견과류 페이스트가 농도를 조절합니다. 즉, 소스의 부피를 채우는 주 재료가 인도 커리는 채소, 콩, 향신료인 반면 한국 오뚜기식 카레는 밀가루와 전분, 정제되고 효백된 후 탈취 과정을 거친 파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일본, 미국 등지의 대부분의 가공식품, 빵, 과자, 라면, 카레, 믹스커피, 크리머에는 바로 이런 파뮤가 사용됩니다. 자연적이고 전통적으로 저온 압착한 레드팜 오일, 콜드 프레스드 팜오일 등은 한국에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인스턴트 카레와 인도 가정식 커리는 그 맛 또한 엄청 매우 몹시 상당히 다릅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은 어느 쪽일까요? 영양 성분 비교. 이제 숫자를 조금 붙여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뚜기 카레 분말의 영양 구성입니다. 오뚜기 순한 카레 분말 100g 당, 대략 지방 17g, 탄수화물 65g, 당류 약 10g, 단백질 5g, 나트륨 약 10g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에서 중간 매운맛 오뚜기 카레 소스 1인분 기준, 탄수화물 비율 약 60%, 지방 약 25에서 30%, 단백질 8에서 10%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레토르트형 오뚜기 제주 돼지고기 카레 250g 한 팩은 지방 19g, 탄수화물 26g, 당류 15g, 단백질 14g, 나트륨 980mg 수준입니다. 인도 커리 한 그릇의 영양 구성은 레시피 의존적입니다. 예를 들어 천연 버터와 천연 코코넛 밀크가 많이 들어간 치킨 커리는 지방 23g, 탄수화물 14g, 단백질 24g 정도로 지방과 단백질이 비슷하게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렌틸달 커리처럼 콩과 채소 위주의 커리는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탄수화물의 원천과 지방의 종류, 나트륨입니다. 오뚜기식 카레에서는 탄수화물이 주로 밀가루와 전분, 설탕에서 오고 지방은 주로 정제된 팜유식물성유에서 오며 나트륨은 가공 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반면 인도 가정식 커리에서는 탄수화물이 주로 콩, 채소, 약간의 감자나 쌀에서 오고 지방은 기름의 종류, 기, 겨자유, 땅콩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소금은 집에서 넣는 양에 따라 조절 가능합니다. 향신료는 열량 비중은 거의 없지만 항염항산화 폴리페놀, 정유 성분으로 대사와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숫자만 보면 카레 한 그릇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지방을, 어떤 탄수화물을, 어떤 나트륨과 미량 성분을 먹는지가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와 건강 관점에서 본 핵심 차이. 이 모든 것을 이 사진을 보내주신 주인공 왕비님과 백성들의 대사 건강 관점에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도 가정식 커리는 조리법과 재료 선택에 따라 대사 질환에 유리한 방향으로도 불리한 방향으로도 둘 다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콩과 채소, 향신료 비중을 높이고 질 좋은 육류와 어류를 선택하고 밥 위에 얹지 않으면 섬유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카레를 비롯한 한국의 카레 소스류는 구조적으로 가공식품에 가깝습니다. 향신료는 전체의 일부이고 밀가루, 전분, 팜유, 설탕, 정제소금, 각종 조미료가 소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현미밥이든 흰쌀밥이든 결국 밥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당뇨병 환자에게는 위험한 포도당 수치인 60에서 70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또 하나의 정제 탄수화물, 정제 지방, 나트륨 소스를 얹어 먹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 커리는 재료를 조절하면 혈당과 인슐린 부담을 낮추는 음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오뚜기식 카레는 이미 공장에서 설계된 밀가루, 팜유, 나트륨 비율 때문에 혈당, 혈압, 체지방, 염증 면에서 대사질환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인도에서의 커리는 잘 다루면 몸을 덮이고 장을 움직이고 세포들의 교신을 돕는 향신료 요리인 반면 대한민국 마트의 카레 분말과 소스는 향신료의 옷을 입은 밀가루, 팜유, 나트륨 블록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인도 사람이라고 해도 인도에 산다고 해도 편리한 한국식 카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가공식품 카레 소스가 아닌 인도의 가정식 커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인이라면 가끔의 일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비님, 백성님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10년 동안 메트포민을 복용 중이며 한여름에도 털신을 신고 발시림으로 숙면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미역국 한 그릇. 미역 자체는 거의 포도당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 국물에 양념이 들어간 형태라면 포도당 부담은 미미하지만 지방 단백질 완충 역할도 약해집니다. 다음, 생채, 나물, 김치. 채소 자체의 포도당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배추김치, 오이김치에 넣은 양념 사진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치와 나물장아찌의 양념으로 간장, 액젓, 다양한 젓갈과 함께 조금씩 설탕이 들어가는 조리법이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포도당 부담은 거의 2에서 5g 수준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생벨, 페퍼와 찐 브로콜리는 거의 포도당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양은 혈당 완충에 기여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추장 종지가 비어있지요? 이 고추장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드셨을까요? 혹시라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이었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야채, 특히 브로콜리를 먹을 때 고추장을 소스로 하는 것은 좀 야채를 어떻게 무엇을 소스로 섭취해야 건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정리. 이 식단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대형 공급원은 인스턴트 카레와 작은 이류를 얹은 카레밥입니다. 밥이 없더라도 이미 당뇨 환자 한 끼 폭주 수준의 포도당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밥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각 항목별 포도당, 총 포도당 평가. 그램을 몰라도 식품군 고유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레짜그리 접시 1개. 사진 속 양을 기준으로 보면 당근, 양파, 감자, 조리 양념이 작은 카레 한 접시와 유사합니다. 당근 4분의 1컵은 포도당 약 3에서 4g, 양파 4분의 1컵은 약 3에서 4g, 감자 또는 단호박 비슷한 전분류 3분의 1컵은 약 10에서 15g, 양념, 간장, 설탕, 전분은 약 5에서 10g, 합계 20에서 30g의 포도당 양에 상당합니다. 김치, 나물, 생채류. 김치 한 2젓가락 1에서 3g, 나물 한두 젓가락 1에서 2g, 합계 3에서 6g, 미역국, 포도당 거의 0에서 2g, 장아찌류, 간장과 약간의 설탕 2에서 3g 추정. 전체 포도당 부담 총합은 45에서 70g. 여기에 밥 한 공기를 더하면 105에서 140g의 포도당 부담이 됩니다. 식사 사진의 중대한 부족은 단백질입니다. 사진 속 단백질 음식이 거의 없습니다. 미역국도 고기량은 미약해서 이 식단 구조라면 단백질 5에서 10g 수준입니다. 단백질 부족, 필수 아미노산 부족은 10년 메트포민 환자에게 치명적 식사 패턴입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혈당은 더 쉽고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분은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만보 신화는 또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 당뇨병과 대사질환자, 심지어 와상 환자들의 운동, 그리고 생활운동, 눈 운동에 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6가 거의 없습니다. 생선도, 견과류도, 들깨나 들기름도 없습니다. 염증 조절을 기대할 수 없고 혈당 상승 지속 시간은 길어질 것이고 포만감이 떨어져 결국 간식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식이섬유 역시 부족합니다. 생야채는 양이 적어서 약 1에서 2g, 김치와 나물은 양념이 포함되고 실제로 섭취하는 양이 적어 2에서 3g, 식이섬유의 총합은 4에서 6g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는 혈당 완충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부족해집니다. 식물성 식단의 본질적 힘인 식이섬유 플러스 파이토케미컬 파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타민류를 살펴보죠. 비타민 C는 파프리카로 일부 얻을 수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당근과 파프리카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B군이 부족합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D, 비타민 K2가 없습니다. 메트포민 장기 복용 환자에게 B12 부족은 특히 위험합니다. 미네랄은 칼륨이 약간, 마그네슘은 거의 부족, 칼슘, 아연 그리고 셀레늄도 부족, 요오드 미역에 조금 있으나 미량입니다. 이는 대사 안정성과 혈당 안정성 유지에 실패하는 조합입니다. 임상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의 또 양념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한 끼 식사 구조이며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완충력이 거의 없어 메트포민 복용 10년 환자의 혈당을 가뿐하게 20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분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인가요? 물론 이 모든 수치는 예상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석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런 기본 작업을 하지 않고 식단의 문제를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가운데에 놓인 게장, 게찌개, 그의 분석은 제외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국물을 찍어 맛을 본 후 너무 맵고 달아서 먹지 않았다는 설명을 첨부해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제 왕비님의 쟁반 밥상을 보여드립니다. 가운데 흰 사각 도자기 그릇에는 즉석밥이나 흰밥이 담겨 있었다고 가정하시고 이 밥상으로 왕비님이 얻었을 포도당 부하와 필수 영양소를 분석해 보시겠어요? 아, 네. 물주기 시간이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물 한 잔 하고 곧 뵙겠습니다.